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경주시와 의성군이 국토교통부에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고령화율 24%인 경주에는 임대주택 120호와 함께 텃밭과 시니어 카페, 건강관리실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을 짓고 고령화율 43%인 의성에는 임대주택 80호와 함께 체력건강증진실, 상담실, 취미 프로그램실을 갖춘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 주거 환경은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요양과 돌봄에 일자리까지 갖춘 저렴한 임대주택 전국으로 확대돼서 국민 모두가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8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군위 부근 147.6km 지점에서 군위 146km 지점 2차로에서 교면하자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2차로 피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외관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제속도 내며 통과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앞산터널로 상인동 방향 앞산터널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대형 화물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천동로 무태교 방향 성북교에서 무태교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명동로 대봉교에서 동성학교 내거리 방향 대봉교 20m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합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1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채보상로 살펴봅니다. 동신교에서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좌회전 차량 뒤로 차량골이 길게 이어지고 있으니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내륙에는 곳에 따라 늦은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6도, 습도는 7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방금 교통정보센터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선선하니 좋습니다. 네, 딱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예, 곧 또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네. 예, 청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대구 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대구의 유초중고 교사 1,153명을 대상으로 교직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교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9.3%로 이 교사 대부분이 이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밝혔는데요.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직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학생이 7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다음으로 학부모, 행정 업무, 이 관리자, 교직원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학생이 가장 높군요. 원인이. 네. 예. 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85.9%로 가장 컸습니다. 그다음이 교권 침해에 대한 두려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등도 나타났는데요. 이 학부모에 의한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및 무관심, 또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 이 수업권 침해 및 과도한 간섭 등 순으로 이 집계가 됐습니다. 예. 또 행정 업무와 관리자로 인한 스트레스 원인은 이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던 어려움, 또 학교 내 업무 분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교사 노조는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이 교사들의 학생 지도에 대해서 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 비대면 수업 이후에 학교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이 학생들이 교사와의 이 관계나 또 생활 지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려움을 좀 호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교사가 이렇게 스트레스로 호소한다면 이 스트레스는 다시 학생에게 학생에게 또 가겠죠.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모쪼록 이 대책 마련도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어제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순이는 대구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그 정책 추진, 시정 개혁, 또 이 부분에 또 주목이 받는데 이제 군사시설 이전 등 네. 세 가지 분야의 태스크포스를 꾸렸고요. 시정 기획, 경제산업, 교육 문화, 안전복지, 또 도시환경 등 시정 전반을 살피는 5가지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본격화되고요. 각 실국별 업무 보고 그리고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가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7일쯤 정책 제안서 작성을 마치면 이달 하순경, 그러니까 29일쯤에는 지금까지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인데요. 네. 법적으로 인수위 활동 기간은 임기 시작일 이후 그 20일까지입니다. 근데 시민단체가 인수위의 구성을 문제 삼았다고요? 네, 어제 그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자발적인 사퇴를 촉구한 건데요. 도덕성이요? 네, 대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등 지역의 9개 시민단체는 어제 공동성명에서 인수위에 음주운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 이력자와 현직 언론인까지 포함됐고 막말 논란 당사자도 참여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수위원들의 자질 논란과 전문성 논란은 홍 당선자의 그 인사에 의문을 증폭시킨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이들 단체는 시장 혁신을 가장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인수위원들이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 보건의료나 통합 돌봄, 기후 위기 또 젠더 문제 등 산적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출범부터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간단하게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이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내려놓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구미시의회가 시의원들에게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미시의원이 이 의원 활동 중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민사소송은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형사소송은 700만 원 이내에서 구미시의회가 이 세비로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내용인데요. 네. 이미 연간 4천만 원을 웃도는 의정활동비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자신의 실수나 무책임한 발언으로 법적 소송을 당해도 이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 일종의 특권으로 볼 수가 있어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사례가 지방의회에 새로 출범하기 전에 예. 좀 나오는 것도 사실 좀 새로운 지방의회에도 괜히 부담을 떠넘기는 거 주죠.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의회에도 큰 부담이 되는 네.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가 정말 날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 비슷한 주제도 몇 차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요. 최근 20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226개 시군구 지역 중에서 무려 150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구가 증가한
곳은 76개 지역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인구 감소가 발생한 시군구 지역 150여 곳 중에서 그 인구 규모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이 64곳이었고 30% 이상 그 줄어든 지역도 16곳이나 됐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은 경북이나 경남 등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 이런 영남 지역 광역시에서도 인구 감소세가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대구 경북이 좀 심각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북이 23개 시군인데 그 고령군을 포함해서 16곳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그 남구와 서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자연적인 감소라기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감소인 것이어서 더 심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20대, 30대 청년층이 이 44.28% 이 사회적 감소를 또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48.14%, 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임금 근로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머무르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 연령대로는 50대 이상, 이 농림업 숙련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이 취약층 분포 특성은 이 지역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동시에 이 인구 규모도 감소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 특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양극화 양상을 더욱 짙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정부와 자치단체가 그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의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또 1년 단위의 시행 계획을 좀 세웁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을 하면 광역단체인 그 시도가 이를 다듬어서 정부에 제시를 하고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인구 정책을 입안에서 좀 모으게 되는데요. 단순한 그 의견 취합 수준이 아닌 지자체가 구상한 의견이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의 어떤 인구 정책까지 좀 되는 정책 기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좀 의미 있는 그 결과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주도해서 방안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군요. 네, 이 그간에는 정부 중심으로 인구 감소 대응 체계가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이걸 지역 주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 지자체가 앞장서면 이 정부는 좀 물러나서 이 지원만 하도록 하는 건데요. 네. 이 지역이 인구 감소 위기 등에 좀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이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양한 특례 지원도 있다면서요? 네,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그 특례 지원이 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 지원이 모두 36가지나 되는데요. 보육 분야가 3건, 교육 11건, 의료 4건, 주거 교통이 6건이고요. 그 문화가 5건, 기타가 7건 정도 됩니다. 네. 우선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그 교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게 그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줘서 이런 점이 좀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요. 해당 지역의 그 지방대학 학생에게는 기존 법보다 좀 강화된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학생들에게는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 등 지원을 또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 교부세를 특별히 좀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 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에게는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의료 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또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어떤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인구 감소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취약 지역 여행 운송 사업 요금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예, 정말 36가지만큼 다양한 특례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이제 다른 이 지방 소멸 대책인 만큼 그 결과도 좀 달라질까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결과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도 좀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한
하게 되면 일단 지자체가 뭔가를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는 정책은 여느 지자체들이 또 벤치마킹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제가 36가지 다는 소개 못 해드렸지만 들어보시고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있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상향식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나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좀 잘못되면 획일화된 사업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 국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분담이 좀 불명확해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지방 인구 감소 요인의 감소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이런 네. 문제가 또 아쉬움이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좀 특정 지역의 특례 지원이 좀 쏠리는 데 따른 다른 지역의 박탈감을 좀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곳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가 인구 감소를 똑같이 겪고 있는데 이 정부의 관심도나 지원이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만 좀 집중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인구 관련 지원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좀 고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우픈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다만 인구 감소 지역 입장에서는 이 지자체들은 대외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인식을 끼친다는 걸 감수하고서 이런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법이 근데 내년 1월부터 지금 시행입니다. 시간이 꽤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실효성을 높여야겠죠? 물론입니다. 특별법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또 이런 특례 분야에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고요. 예. 또 공공 주도였던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공과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망을 좀 구축을 해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또 기초와 광역 단체의 어떤 분명한 역할 구분으로 이런 새로운 접근과 해결점을 찾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역의 인구 감소를 지금까지는 좀 정부에서 주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지역에서 좀 이렇게 재편 계획도 세우고 좀 추진한다는 게 의의가 있겠어요. 네, 이건 긍정적인데요. 다만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지자체에 맡겨버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5년 단위로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봐왔던 그동안의 대책을 좀 복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경북 지역의 많은 지자체가 인구 1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책이라든가 인구 전입이라든가 네. 이런 대책을 시행했지만 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이었거든요. 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주 여건 개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좀 입안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지방소멸특별법 인구 감소 막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 8일입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은 뭔가요? 오늘부터 16일까지 대구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립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열어 재개정 조례안 19건을 심사하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데요. 조례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회기에는 어떤 조례가 상정됐을까요? 제일 눈에 띄는 조례는 대구시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 신고자 및 협조자 비밀 보장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구시에서 제안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무원 갑질이 좀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공무원들이 뭔가 우위에서 시민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들이 앞으로 몸을 사리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네.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전문가들의 중지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조례안이 올라와 있나요? 대구 어린이회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도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 노후화와 운영 효율성 저하로 리모델링 중인 대구 어린이회관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가족 친화적 문화, 휴식, 교육, 복합시설로 거듭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위탁 기간이 23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인데요. 어린이회관을 민간 위탁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민간 위탁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 네. 의원들의 심도 깊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어린이회관 민간 위탁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뭔가요? 기후 관련 조례가 2개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을 시장이 발의했습니다. 올해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 중립 사회의 이행과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탄소 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네, 두 번째 기후 관련 조례는 뭔가요?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 대상 차량과 지역 시간 등에 관한 사항,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예, 기후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조례가 제대로 실천돼서 기후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의원이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도심 내 부족한 휴식 또는 보행로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개 공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설치 대상 시설로 포함된 정신병원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접근이 제한된 시설이고 특히 면적이 협소한 경우에는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건축 행위에 주민 권리 제한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네. 이에 공개 공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의료시설 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예, 박갑상 의원이 제안한 조례가 또 있다고요? 네, 박 의원은 택시 운송 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는데요. 폭력 등의 위해로부터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보호 격벽 설치와 이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재정 지원 근거 마련과
위탁자 지정은 공개 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택시 기사분들께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뭔가요? 지난 시간에 8대 의회에서 조례를 가장 많이 제안한 의원으로 말씀드린 황순자 의원이 대구광역시 주거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사업비 지원과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위탁기간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구군에서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이 조례 개정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대구시의회가 정책지원관을 공무 방식으로 뽑지 않고 대구시청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공모해서 정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단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장점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정책 발굴단을 기획해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소관 출연 기간 10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정책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의원 정책 역량 강화와 개선 의원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존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안건 위주의 회의가 아닌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책 지원관이 단순히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지금 구군의회에서 정책 지원관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16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소식 잘 들었습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남서 내륙 지역에는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